예,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어떤 개고생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장기 소모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럼 장기 소모전이 가면은 이게 러시아 내부가 이제 터집니다.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저거 러시아 내부가 터지기 전엔 저 전쟁 안 끝납니다. 앞으로 1년이고 2년이고 계속합니다. 그렇게 냉정한 거예요. 글로벌 군사 지정학의 계산이라는 건. 유럽이나 미국 입장에서는 왜 물러나냐 이거지. 전쟁 진행 양상이 이게 장기 소모전인데요. 작년 내내 전선 변화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러시아가 굉장히 크게 손해봤습니다. 장비가 대량 파괴됐고요. 인해 전술로 병력이 대규모 손실을 일으켰죠. 인해 전술을 영어에서는 고기 물결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고기 덩어리로 물결처럼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목숨이라는 거죠. 죽은 고기 물결. 그래서 미트웨이브라 그러죠. 그러면서 또한 흑해 절반의 제해권을 상실했습니다. 흑해 서부 쪽 제해권을 상실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배가 계속 흑해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크리미아 방공망을 상실했죠. S-400 기지가 다 깨졌죠. 그래서 크리미아 어디든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크리미아 자체도 중요하지만 크리미아와 헤르손과 자포리지아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헤르손과 자포리지아로 가는 그 보급이 크리미아를 통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로 묶여 있어서 크리미아 쪽을 계속 두들기면 헤르손 자포리지아도 무너지는 거고 크리미아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이 전쟁 끝나는 거예요. 그 뭐 돈바스 그냥 그거는 아무 전략적인 의미가 없어요. 러시아한테는. 훨씬 작아요. 크리미아가 핵심이에요. 그 젤렌스키는 이제 너무 전쟁이 이렇게 장기 소모전이 가니까 이런 말 하면서 울은 적이 있죠. We are fighting World War I with drones.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걸 번역을 하면 우리는 드론을 사용한다는 점만 다를 뿐 100년 전 세계 제1차 대전에 소모적이고 참혹했던 참호전을 치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폴란드의 무슨 도널드 터스크가 이끄는 그 새 정부가 좀 이상하게 좀 색깔이 널널한 정부가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지만 폴란드 신임 정부 외교장관이 엊그저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타격 무기를 줘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 전쟁을 유의미하게 끌고 갈 수가 없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 장거리 타격 무기를 줄지 안 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러시아를 아주 아작을 내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근데 이제 국내 언론은 이제 그 엉터리 소리들을 하죠. 뭐 미국과 서방이 이제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를 버렸다. 뭐 이런 소리들을 하죠. 그거 엉터리 소리입니다. 미국 서방의 입장은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 대선이 순조롭게 진행돼서 푸틴이 당선되길 기다리고 있는지는 몰라요. 심지어는. 이게 러시아 대선이 3월 15일, 3월 17일에서 3일 동안 일어나거든요. 영어 속담에 그런 게 있죠.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확실하게 박살난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대선 전에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박살이 나면 뭐 대선이 이상하게 꼬이고 뭐 좀 이상해지겠죠. 대선 치러라 이거지. 그래서 너 대통령 해. 그래놓고 한번 박살 나봐. 그런 방안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대선 와중에서 이게 참패를 하면은 뭐 참패가 시작되면 이게 또 이제 권력 욕심 난다고 푸틴이 또 이상한 짓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계산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간접적인 증거를 제가 3개만 들어드릴게요. 헝가리가 유럽 이사회에서 그게 이제 이 문제는 만장일치로 결정해야 되거든요. 유럽 이사회가. 그런데 500억 유로를 앞으로 4년간에 걸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을 헝가리가 비토를 했죠. 그래서 막혔다고요. 그러니까 플랜 B로 넘어갔다고요. 유럽위원회가 EU 커미션이 지원 국가들의 지불 보증을 받아서 은행에서 200억 유로를 융자를 해서 그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안 갚아버리면은 그 국가들이 원래 기여하게 한 돈을 기여하는 거니까 은행에. 예. 그런 방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 버린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다음에 간접적 증거 두 번째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드디어 우크라이나의 F-16 지원 준비가 거의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F-16을 지원하려면요, 예를 들어서 F-16을 몰 수 있는 조종사를 양성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F-16을 주겠다고 결정해서 조종사 양성이 끝날 때까지 최소 뭐 6개월, 8개월 걸릴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F-16이 그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F-16이 보관될 수 있는 경납고가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활주로가 좀 제대로 닦여야 될 거고, 뭐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 두 번째 간접적 증거고요. 세 번째 간접적 증거는 뭐냐면 유럽 국가들이 패트리엇 미사일 1000발을 공동 구매하기로 나섰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첫 번째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F-16 두 번째 간접 증거에 대해서 잠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조종사를 어떻게 훈련시키냐. 그 구조가 이렇습니다. 영국에서 기본 훈련을 마치고 그리고 덴마크에 가서 고급 과정 훈련을 마칩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금주에 영국에서 기본 훈련을 마쳤습니다. 그 일진이. 그래서 기본 훈련을 마친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지금 덴마크로 갔습니다. 예. 그리고 네덜란드는 42대를 지원하기로 약속했고요. 노르웨이는 덴마크에 F-16 2대를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대는 훈련용으로 사용되는데 훈련이 다 끝나면 우크라이나가 사용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죠. 네덜란드 한 나라만 해도 42대나 지원했기 때문에 유럽에 좀 살만한 나토 국가들이 F-16을 뭐 이렇게 조금씩 지원을 하면 총 한 100대쯤 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공권에 바탕한 다영역 네트워크 기동전이 가능하죠. 지금도 제가 전에 말씀했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패트리엇 포대가 5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패트리엇 포대 5개 때문에 그러니까 그 러시아의 비행기가 심지어는 점령지 상공도 잘 못 날아 들어와요. 점령지 상공에서도 격추되니까 이쪽에 있는 패트리엇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 제공권이 중간에 붕 떠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제공권을 못 가져가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전투기가 없으니까. 러시아는 제공권을 못 가져가요. 왜 그러냐면 패트리엇가 무서워서. 근데 우크라이나 쪽에 F-16이 주어지는 순간 제공권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그 서방이 70년 동안 써온 전술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제공권에 바탕을 해서 육해공이 연결된 네트워크 기동전. 그게 서방 전술이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쓰였냐면 6.25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제공권에 도전을 받았던 마지막 전쟁이 6.25였습니다. 6.25 때 소련 전투기들이 그러니까 소련 영토와 중국 공항에서 기지에서 발진을 해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제공권 다툼을 시도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난 70년 동안 서방은 제공권에 대해서 한 번도 도전받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서방의 전술은 따라서 이 다영역 네트워크 기동전이고 그 아래에 있는 주춧돌은 제공권입니다. 그래서 이 제공권이 우크라이나에 주어지는 순간 이건 게임이 좀 많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이제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가 좀 강화되면 그렇게 됩니다. 이제 아까 간접 증거 세 번째 간접 증거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유럽 나토 국가들이 패트리엇 미사일 1000발을 공동 구매하기로 나섰거든요. 1000발의 그 총액도 정해졌습니다. $55억 입니다.
페이트리어트 미사일의 최신형이 팩3 MSE입니다. MSE는 미사일 세그먼트 인핸스먼트라는 말의 줄임말인데, 그러니까 장거리형이란 소리입니다. 장거리형. 그러니까 팩3 장거리형. 그게 이제 그러니까 팩3의 최신 모델이 그거예요. 페이트리어트 미사일의 그 최신 버전이. 이게 한 발에 550만 달러에 사는 거죠. 1000발에 55억 달러니까 안 믿어지시죠?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 1,300원쯤을 적용하면 무려 72억 원입니다. 이게 72억 원이나 되는 거죠. 75억 원인가? 72억 원? 제 72억 원쯤 되지 않나? 예, 그쯤 될 겁니다. 지난 50년간 1976년대부터 이게 페이트리어트가 생산됐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뭐 구형이죠. 1, 모델 1, 모델 2, 모델 3. 지금 모델 3의 MSE니까. 구형 신형 총합해서 이때까지 페이트리어트 50년 동안 생산된 게 10,000발이 안 돼요. 미사일이. 그렇게 이번에 한 번에 1,000발을 공동 구매하겠다는 게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실 겁니다. 이거랑 맞물려 있는 게 뭐냐면 일본이 무기 수출 3원칙을 연말에 개정했잖아요. 제가 이거 한번 해드렸죠. 이거 국내에서 제대로 다룬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일본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생산 라인을 풀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국내용으로 쓰기 위해서 미쓰비시가 팩3 MSE를 면허 생산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변화를 통해서 일본이 미국 무기의 생산 기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니케이 아시아,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니케이 신문, 일본 경제신문, 그거의 영자판,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목이 뭐냐? Japan's Patriot Missile Transfer to US Stuns Indo-Pacific Watchers.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에게 페이트리어트 미사일을 수출하기로 한 이 결정이 인도 태평양의 군사 지정학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을 무지하게 충격에 빠뜨렸다. 뭐 그런 소리예요. 이거 진짜 대단한 얘기입니다. 이거 제가 한번 그래서 다뤘었죠. 한 며칠 전에. 예. 그러면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 1,000발을 나토 국가들이 사들인다라는 거는 공동구매에 나섰다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뭐 한 2, 3년, 최대 2, 3년 안에 그냥 엄청 생산해서 막 할인가로 드리니까 싸게 공급해 드리는 거 1,000발에 55억 달러, 1,000발에 55억 달러 쌉니다. 잡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들 보유하고 있는 패트리어트 지금 우크라로 다 밀어줘. 괜찮아. 빨리빨리 갈 거야. 일본도 지금 생산 들어갔고 이 소리예요. 지금 이게 뭐 한 2, 3년 안에 메꿔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 3년 안에 메꿔져도 좋다고 보는 이유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박살이 났기 때문에 러시아가 아무리 전쟁 능력을 회복하려고 그래도 5년 뭐 이렇게는 걸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전에 다시 메꾸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또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확 그 수요가 폭발하니까 천궁 2.5. 제가 왜 2.5라 그러냐.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리트 수출을 계기로 천궁의 그 비능동 전자 주사식 그러니까 일렉트로닉 스캐닝 어레이 전자 주사 위상 배열 레이더가 페사 레이더가 능동 전자 주사 그 전자 위상 배열 레이더로 바뀌었잖아요. A사로. 그러니까 비능동 전자 위상 배열 레이더죠. 전자 스캔 위상 배열 레이더가 능동 전자 스캔 위상 배열 레이더 A사로 바뀌었죠. 레이더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버전을 구별해 줘야 될 거다. 2.5 미사일이 같더라도.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패트리어트 가격이 나오는 거 아니야? 한 발에 550만 달러, 72억. 저게 할인가란 말이야. 예, 그걸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패트리어트 할인가는 550만 달러, 72억 원, 1,000발 공동구매 할인 가격이고요. 그럼 정상 가격은 얼마야? 22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수출 가격은 뭐 고객에 따라서 또 수량에 따라서 600만 달러에서 1,000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78억 원에서 130억 원을 받은 거예요. 한 발에 수출 가격이. 그런데 이제 미 군이 사는 비용은 싸요. 내수 가격은
그 이제 그건 한 발에 미군은 물량도 많고 또 특별 가격을 적용받으니까 한 발에 400만 달러, 약 52억 원입니다. 그럼 지금 천궁 2의 우리 그 미사일 가격이 얼마야? 예, 이게 아마 탄도탄 요격 미사일입니다. 천궁 2가 미사일이 두 종류죠. 하나는 저기 뭐야 그 비행기나 순항 미사일 요격용이 있고 다른 하나는 탄도탄 요격용이 있죠. 탄도탄 요격용입니다. 예, 내수 가격이 17억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팩3 MSE 가격과 만약에 비교를 하면 팩3 MSE의 수출 할인 가격 대비에 30% 이하고요. 정상 수출 가격 대비 20%쯤 되고요. 내수 가격의 40%입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사용하는 팩3 MSE 미사일 가격의 40%입니다. 그럼 이제 또 반론이 있을 수 있죠. 야, 그거 그 천궁 2 말이야. 그거 아직 팩3 MSE보다는 좀 못한 데가 있잖아. 예, 못한 데가 있습니다. 예, 그 고도라든지 보통 팩3 MSE가 36,000m 내지 40,000m까지 커버하는데 우리 천궁 2가 한 20,000m 정도까지거든요. 뭐 그런 정도 좀 몇 가지 그런 약점이 있는데 꽤 좋은 물건이에요. 우리 천궁 2 굉장히 좋은 물건입니다. 근데 이제 천궁 3로 가면 이게 더 좋아지죠. 가격도 좀 올라가겠죠. 개발이 성공하게 되면 22년도 가격으로 한 200만 달러, 26억 이하일 걸로 저는 추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천궁이 효자예요, 나름. 예, 효자입니다. 아주 하이테크 효자인데 가격이 싸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죠. 뭐냐면은 우리 제가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 LSAM-1, LSAM-2, 천궁2, 천궁3, 그 다음에 장사정포 요격체계 LAMD 이게 전부 그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필요한 걸로 아주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상대방 특히 LAMD 맨 마지막 나오는 거 이거 뭐냐면 상대방이 저런 무식한 그 탄도미사일성 대구경 로켓은 안 보내잖아. 뭐 직경 400, 600짜리 대구경 로켓. 거의 탄도미사일이거든요. 저런 건 아이언돔으로 못 막아요. 그거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저 LAMD가. 예, 마지막 지금 화면 걸려 있는 게.